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굉장히 오랜만인데 이제 3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3단원은 고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빠르게 나가야 되니 설명은 자세하게 하지 말고 정리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중단원입니다.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고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치 기준은 후삼국 통일, 그리고 체제 정비 과정, 그리고 고려 지배체제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요 부분, 요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고려가 건국이 되고 후삼국이 통일하는데 그때의 동아시아 상황은 어땠는가? 그게 바로 10세기 초, 즉 900년대를 이야기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요.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걸 5대 10국, 5개의 큰 나라, 10개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반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2단원 후반에 신라가 있던 나라가 쪼개져요. 뭐랑? 신라, 후백제. 후백제는 견훤, 그 다음에 고구려, 거는 궁예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리고 각 지방마다 뭐가 많아요? 그렇죠. 호족이 굉장히 많아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후삼국을 통일했는가를 살펴보아야 될 텐데 고려가 일단 만들어집니다. 왜? 후고구려의 수장이었던 궁예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미륵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정, 정치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궁예를 밀어내고 후고구려를 왕건이 차지하면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뭐예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송악지역인 개성입니다. 천도를 하게 되고 수도를 옮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백제와 신라를 차지해야 될 텐데 고창이라는 곳, 경북 안동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투에서 후백제군을 격파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봤던 신라의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했다라는 것은 전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겠지요. 그러면서 왕건이 이에 이어서 후백제를 격파하게 되고 후삼국을 936년에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태사를 창건하는데 이게 바로 어디에 있느냐? 지금의 충남 논산에 있습니다. 네. 이 후삼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어떤 거를 살펴볼 수 있을까? 우리 통일이라는 건 신라도 했었는데 신라랑 좀 다르게 고려의 통일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미안합니다. 제 후삼국 통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일단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 호족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나라가 아닌 스스로 통일을 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미리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통일을 했던 태조의 정책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를 살펴봐야겠죠. 크게 북진 정책, 그리고 민족을 통합하는 정책, 그리고 호족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북진 정책으로는 고구려를 계승한다. 우리 이름에서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서경을 중요시했다는데 이 서경이 지금으로 따지면 평양이다.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였죠. 누구와 관련이 있죠? 장수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북진 정책과 하나 더 이야기하면 여기 플러스로 얘기하면 어느 나라를 적대시했을까요? 그렇죠. 거란을 적대시했습니다. 거란을 싫어했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란이 고려가 통일을 하고 나서 낙타를 선물로 줍니다. 낙타를 선물로 주는데 이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낙타를 전부 다 굶겨 죽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두 번째는 민족을 통합합니다. 신라, 후백제, 발해 유민들을 다 받아들이죠. 특히
발해 유민을 수용합니다. 왜?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하는 것도 그렇게 연관성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호족을 포섭하거나 견제하는 건데, 포섭하기 위해서 했던 거는 빨간색으로 하고요. 쌤이 견제한다는 거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혼인 정책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왕건이 호족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왜?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패밀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왕건의 와이프가 자그마치 29명이나 있었어요. 29. 잘 생각해 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씨를 하사한다는 건데 전부 다 왕씨로 만든다. 호족 김씨도 왕씨로 만들어서 김순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강릉 지역에 호족이 있었는데, 그 강릉 지역의 호족을 왕순식으로 바꾸면서 가족으로 만드는, 그 말 그대로 이 혼인 정책과 사성 정책은 말 그대로 계속 한번 강조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견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를 했는데, 하나는 사심관 제도, 그리고 기인 제도가 있습니다. 사심관은 어떤 제도냐? 사심관은 그 지역, 해당 지역의 책임자로 만드는 게 바로 사심관 제도입니다. 즉 A 지역에 있던, 수원 지역에 있던 손쌤이 개경으로 들어가서 관리가 되면서 손쌤이 수원 지역의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수원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수원의 사심관인 손쌤한테 책임을 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인 제도는 호족의 아들을 개경으로 보내는 겁니다. 즉 개경으로 보내서 인질로 삼기도 하고요, 가르치면서 나중에 추후에 관리로 삼기도 하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민심 안정책은 여기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시합니다. 요거는 일종의 불교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금도 깎아주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들을 담은 것들이 이제 후뇨 10조, 이거 태조 왕건이 쓴 건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 제1조에 쌤 체크만 할게요. 불교 4개 나와 있죠. 그리고 도선, 우리 선종과 관련된 거, 그리고 사찰, 그 다음에 6조의 연등회와 팔관회. 그렇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은 어떤 거와 관련이 있다? 바로 불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파란 거는 일단 첫 번째, 거란의 제도는 본받지 말 것, 그리고 서경은 중요시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파란색으로 한 거는 뭐와 관련이 있다? 바로 북진 정책과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굉장히 주변이 소란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등장하는 왕이 바로 광종입니다. 광종은 고려의 4번째 왕이에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었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왕이 있었겠는데 왜 바로 4번째 왕으로 했느냐? 여기 잠깐만 조금만 참고로 쓸게요. 일단 첫 번째, 왕건 부인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부인이 29명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나온 여러 아들들이 있겠죠. 그럼 아들과 관련된 외척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호족의 시대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왕과 세 번째 왕 때는 어땠는가? 바로 왕권이 불안했어요. 왜? 내 손자,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왕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왕과 세 번째 왕 때는 왕권이 불안했는데, 그거를 보고 네 번째 왕이었던 광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우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했던 게 바로 이 노비안검법입니다. 말 그대로 노비를 눈으로 검사한다는 거예요. 노비를 눈으로 검사해서 진짜 노비인지 가짜 노비인지 억지로 된 노비인지를 판단을 해서 호족에 갖고 있던 호족의 군사적 기반이나 경제적 기반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왜?
이 노비라는 것이 어떨 때는 전쟁할 때는 사병이 병사가 되지만 어떨 때는 밭에서 일하는 노비 말 그대로 그 직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비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 준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아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과거제를 시행합니다. 그전까지는 과거가 없었어요. 그냥 마음대로 뽑았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 그냥 신분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봤다. 능력 위주로 선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과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쌍기 후주 사람입니다. 후주 지역에 있었던 중국인을 등용하면서 이 과거제 실시하는데 크게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복제도를 마련해서 옷의 색깔로 인해서 상하 질서를 확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통해서 호족의 기반을 떨어뜨리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었던 여섯 번째 왕이 바로 성종입니다. 여섯 번째 왕이 성종인데, 이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통해서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확립시켰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방 거점의 12목의 관리를 파견해서 지방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국자감과 향교 같은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었다. 국자감은 서울 개경에 있는 거고 향교는 지방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최승로는 과거 합격한 사람인데요. 육두품 출신이에요. 신라였으면 이런 얘기도 못할 사람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자료 2번 같은 경우 이 시무 28조가 바로 이 최승로가 쓴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7조에는 외관을 두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지방관을 파견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복을 갖추고 귀한과 천함 높고 낮음을 구별하자, 그래 공복제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0조에서는 나오는 거는 부처의 가르침과 유교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특히 유교의 가르침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날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가져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 나와요? 그렇죠. 태조, 그 다음에 광종, 그리고 성종이 등장을 합니다. 자, 태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 오케이, 북진 정책, 그 다음에 통합 정책, 그 다음에 호족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책, 여러 가지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각각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종은 기본적으로 호족을 어떻게 했어요? 호족을 다운시키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다? 그렇죠. 노비 안 건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제. 그리고 세 번째는 공복. 옷 색깔 이야기 있었다. 왜? 태조에서 광종으로 넘어가는 동안, 여기까지 넘어가는 동안 왕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 왕권이 다운되고 있었기 때문에 호족을 떨어뜨리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성종은 뭘 중심으로? 뭐가 중심이 되는? 유교가 중심이 되는 국가 운영. 그렇다고 불교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라를 움직이는 데서는 유교를 중심으로 했다. 누가 등장한다? 바로 최승로가 등장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12목의 관리, 그 다음에 국자감, 그리고 향교 같은 유학 교육기관들을 만들었다 라고 여러분들 각각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쌤이 웬만하면 이제 길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빨라지고 하는데 최대한 압축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시험 준비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